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저라도 먼저 좀 살려주세요. 30년간 구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이기적인 생존자는 처음 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일어난 도저히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폭설로 꽁꽁 얼어붙은 알래스카의 산속에서 외국인들로 가득한 관광버스가 고립됐습니다. 히터는 고장났고 구조 신호도 보낼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진 죽음의 문턱에서 한 한국 청년이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특히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NASA 수석 엔지니어가 우리나라 청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하루가 굉장히 찝찝하실 테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들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과학저널에도 실렸던 이 감동적인 실화, 알래스카의 기적이라 불린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캐서린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스토리는 수익금 10%를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NASA에서 우주 생존 시스템을 연구하는 엔지니어 캐서린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겨울 알래스카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는 심각한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선의 생명 유지 시스템 설계를 맡고 있었는데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일에 몰두했거든요. 여성 엔지니어로서 늘 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 생명과 직결된 시스템이다 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제가 갑자기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당장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제시카와 함께 알래스카 오로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오로라는 늘 제 로망이었거든요. 지구와 우주가 만나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빛의 향연이니까요. 게다가 알래스카의 차가운 공기가 제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줄 거라 생각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관광버스가 페어뱅크스에서 출발해 오로라 관측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침엽수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녁 노을이 그 위로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엔지니어의 습관답게 삼각대까지 꺼내 완벽한 구도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버스에는 저희 말고도 15명 정도의 승객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부부, 신혼여행을 온 젊은 부부, 2명의 대학생처럼 보이는 동양인 청년들,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녀를 동반한 가족도 있었죠. 모두들 오로라를 보기 위해 설렘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캐서린, 저기 구름이 심상치 않은데? 제시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니까 서쪽 하늘이 점점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기상예보에는 분명 맑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운전기사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추려 했지만 잡음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포근하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져 갔어요. 바람도 따라 강해졌죠. 삽시간에 시야가 하얗게 변했고 도로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눈은 알래스카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운전기사님이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말씀하셨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NASA에서 일하다 보니 직감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 순간 버스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운전기사님의 외침과 함께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7살 소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은퇴한 교사 부부는 서로를 꼭 붙잡았죠. 운전기사님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버스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결국 버스는 도로 옆 깊은 눈더미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엔진이 꺼져버린 것은 물론이고 히터마저 고장 나버린 거죠. 창문 밖으로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운전기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히터도 없이 버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저는 엔지니어의 본능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 기온에서는 매 시간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휴대폰이 안 터져요. GPS도 먹통이에요.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님은 무전기로 계속 교신을 시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겨우 한 번 연결이 됐을 때 들은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폭설로 인해 구조대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소 8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문에는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승객들의 숨결이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우주생존 시스템을 연구하는 제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히스테리 상태에 빠지기도 했어요. 어린 소녀는 추위 때문에 계속 울고 있었고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떨고 있었죠. 저는 제가 가진 담요를 어린 소녀에게 덮어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 뒷자리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두 동양인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서로 무언가를 조용히 논의하고 있었죠. 한 명은 노트북을 켜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배낭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서로를 탓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에게 향했어요. 저는 NASA 엔지니어로서의 직업병 때문이었을까요? 아까부터 그 두 청년이 눈에 띄었거든요.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버스 앞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친구 박서준이에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그들의 영어는 깔끔하면서도 전문적이었어요. 카이스트라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죠.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의 카이스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이 많이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이의 말에 누군가가 비아냥거렸어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여긴 영하 40도야. 구조대도 8시간은 걸린다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우선 가장 시급한 건 체온 유지예요. 히터가 고장났지만 제가 가져온 장비들로 임시 발열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아, 내가 가져온 태양광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어? 서준이가 재빨리 배낭을 열어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제시카가 작게 속삭였죠. 저 애들 뭔가 다르지 않아? 맞아요. 그들은 달랐어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라면 여행 가방에 옷가지나 간식거리를 가득 채웠을 텐데 이 두 청년의 가방에서 나오는 건 전자부품들과 각종 공구들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폴더블 태양광 패널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준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열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 제작된 저항이에요. 연구실에서 실험하려고 가져왔는데 여기서 써야 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들이 꺼내는 장비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가진 장비들은 하나하나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거든요. 민준이와 서준이는 마치 실험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배터리와 전선을 연결하는 동안 민준이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현재 버스 내부 용적이 약 45제곱미터고 외부 온도가 영하 40도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발열량으로는 최소한의 생존 온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누구 하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가 물었어요. 서준이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대답했죠. 사실 우리는 이번에 알래스카 공대에서 열리는 극지공학학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발표할 주제가 극한 환경에서의 에너지 활용이거든요.
그때 제시카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캐서린, 저기 봐. 뭔가가 빛나기 시작했어. 정말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설치한 장치에서 붉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와, 진짜 해내셨네요. 어린 소녀의 엄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녀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소녀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민준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과학이야. 우리가 가진 태양의 힘을 모아서 따뜻한 열로 바꾸는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과학이란 게 단순히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수식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과학의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준이와 서준이는 이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거든요. 통신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근처에 기지국이 있을 텐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죠. 내가 가져온 드론 부품들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은퇴하신 교사 부부 중 할아버지께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 참 대단하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인재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네.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아들딸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침착하고 똑똑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자 민준이와 서준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그들은 칭찬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서도 손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과 절망감은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죠.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8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의 작은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임시 발열장치 덕분에 버스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우리 앞에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었어요. 폭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버스는 점점 더 깊이 눈 속으로 파묻혀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버스 전체가 눈에 갇혀버릴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묻히는 거 아닌가요?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눈이 이미 버스 창문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그때 서준이가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몰라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그는 재빨리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제가 학부 시절에 연구했던 게 있어요. 극지방 자동차의 스노우 체인에 관한 건데 우리가 가진 도구들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의 말에 큰 관심이 갔어요. 서준이는 이어서 설명했죠. 버스 바퀴와 눈이 맞닿는 면적을 넓히면서 동시에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재료가 좀 필요한데. 그러더니 서준이는 버스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승객들의 여행 가방과 버스 의자를 번갈아 오갔죠. 혹시 금속으로 된 물건들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까 발열장치로 보여준 그들의 실력을 믿었던 걸까요?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화장품 파우치가 스테인리스인데 써도 될까요? 여기 보온병도 있어요. 등산할 때 쓰는 금속 고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물건들을 보며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민준아, 내가 가진 공구 세트 좀 빌려줄래?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무용수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공구를 건네면 서준이는 정확히 그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했죠. 그들의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7살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서준이는 작업을 하면서도 아이의 눈을 맞추며 설명해 주었죠. 이건 말이야, 버스를 눈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신발 같은 거야. 마치 내가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달리는 것처럼.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른들도 그들의 작업을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죠. 특히 은퇴하신 교사 할아버지께서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똑똑해. 그때였어요. 버스 밖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가 방금 설치한 장치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운전기사님이 시동을 걸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준이의 말에 운전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버스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바퀴가 조금씩 헤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공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다들 기뻐하는 사이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두 청년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서준이가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제가 학부 논문을 쓸 때 연구했던 주제예요. 극한 환경에서의 차량 제어 시스템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써먹을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민준이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 내 연구가 언젠가는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그 순간 저는 이 두 청년에게서 한국의 미래를 보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과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통신도 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연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민준이가 이번에는 드론 부품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통신 문제를 해결할 차례예요.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 중이던 걸 가져왔는데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손에는 작은 회로 기판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이 두 청년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제시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캐서린,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두 청년과 함께 있게 된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적 같은 행운이었던 거죠. 버스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승객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움직일 수는 있게 됐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GPS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움직였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 산악지대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는 더 깊은 고립에 빠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복잡해 보이는 전자부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던 통신 증폭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드론용으로 만든 거라 작지만 성능은 제법 괜찮아요. 저는 그 부품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NASA에서 봤던 최신 통신 장비와 비교해도 손색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휴대폰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약해서 잡히지 않는 거죠. 이 증폭기를 사용하면 아주 미약한 신호라도 포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배터리겠죠? 제가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꽤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배터리로는 길어야 5분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때 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든 발열장치의 전력을 잠시 전원하면 어떨까? 지금은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니까 잠깐 전력을 돌렸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러면 다시 추워질 텐데.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7살 소녀의 엄마가 용기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차가워지더라도 구조대와 연락이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 조금만 참으면 되죠. 그 말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민준이와 서준이는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열장치의 전선을 뽑아 통신 증폭기에 연결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조정했죠. 그들의 손놀림이 너무나 능숙해서 마치 수술실의 의사들 같았어요. 자, 이제 전원을 넣어볼게요. 민준이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작은 기계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버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뭔가 잡히는 것 같아요. 서준이가 외쳤어요. 정말로 그의 휴대폰 화면에 아주 약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구조대에 연락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통신 증폭기에서 갑자기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부하가 걸렸나 봐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재빨리 회로를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서준아, 내가 가진 저항 몇 개만 더 줘봐. 전류를 분산시켜볼게. 그때였어요.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우주선 통신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전류를 직접 분산시키는 대신 펄스 신호로 변환하면 어떨까요? 단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과부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펄스 변조를 쓰면 전력 소비도 줄일 수 있고 신호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겠네요. 역시 나사 엔지니어는 다르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지식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저는 우주통신 시스템의 원리를, 민준이는 신호 처리 기술을, 서준이는 하드웨어 최적화 방법을 제안했죠.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수정된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신호도 더 안정적으로 잡혔어요. 여보세요? 구조대입니까?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잡음이 심했지만 간신히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죠. 네, 여기는 알래스카 산악구조대입니다.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드디어 외부와 연락이 닿은 거였죠. 은퇴하신 교사 할아버지께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하다니.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저력이구나.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훌륭하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어쩌면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값진 경험이었던 거죠. 구조대와 연락이 닿은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구조대가 오는 동안 최소 3시간은 더 버텨야 했거든요. 기존 경로가 폭설로 막혀서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죠? 제가 물었더니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발열장치와 통신장치를 번갈아가며 써도 1시간 반이 최대일 것 같아요. 그때 서준이가 자신의 등산 배낭을 뒤적이다가 작은 손난로 몇 개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특수 손난로예요. 보통 손난로보다 발열량이 3배 정도 되는데. 그러다 말끝을 흐렸어요. 민준이가 친구의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죠. 근데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서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건 아직 실험 단계라 안정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어. 과열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7살 소녀의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준이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실험했죠. 교수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걸 테스트하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서준이의 양손을 보니 희미하게 흉터가 보였죠. 젊은 과학자의 실험 정신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처였어요. 민준이가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그런 위험한 실험을 하면서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너 알면 말렸을 거 아냐.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서준이의 말에 은퇴하신 교사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내가 먼저 실험해보겠네. 이 나이에 화상을 좀 입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안 됩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동시에 외쳤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절대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서준이는 주저없이 손난로를 작동시켰어요.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서준아.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부르자 서준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번엔 더 잘 보완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의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 청년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이 아닐까요? 다행히 손난로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서준이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빛을 발한 거죠.
우리는 그 손난로들을 어린 소녀와 노부부께 먼저 나눠드렸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손난로를 받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준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아니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는 알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란다.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해내고 있으니.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거들었어요. 맞아.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훌륭하니. 저는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끊임없는 도전 정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그리고 겸손함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버스 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두려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분위기가 된 거죠. 7살 소녀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오빠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요? 민준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글쎄다. 우리의 작은 연구가 어느 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 마치 지금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림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희들에게 과학은 단순한 연구나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애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구조대와의 통신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바깥의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폭설은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버스 안의 산소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공기가 부족해질 것 같아요. 민준이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계산하며 말했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창문을 많이 열면 열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서준이가 자신이 가져온 의료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죠.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때 신혼부부 중 남편 되시는 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버스 위쪽으로 구멍을 뚫으면 어떨까요? 제가 등산을 자주 다니는데 눈동굴에서는 그렇게 환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 무언가를 계산하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죠. 위험할 것 같아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버스 전체가 눈에 파묻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서준이의 표정이 달랐어요.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죠. 잠깐, 여기서 우리가 연구실에서 하던 실험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실험? 너 기억나지? 작년에 우리가 개발하던 산소 분리막 말이야. 고분자막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농축하는 거.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 맞다. 그때 우리가 개발한 나노 필터.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듯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곧 서준이가 한숨을 쉬었죠. 문제는 그걸 만들 재료가 없다는 거야. 그때였어요.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저기, 제가 우연히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제 여행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NASA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필터예요. 우주선의 공기 정화 시스템 연구에 쓰이는 건데 다음 주 발표를 위해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민준이가 필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최첨단 소재네요. 우리가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서준이도 신이 난 듯 거들었죠. 이걸 우리가 만든 정화 시스템이랑 결합하면 산소 농도를 훨씬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힘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전기 시스템을, 서준이는 기계 장치를, 그리고 제가 가진 NASA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졌죠. 마치 운명처럼 각자가 가진 기술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작업하는 동안 서준이가 문득 말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 아닐까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첨단 소재가 만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요? 국적을 넘어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그것을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 마침내 즉석에서 만든 산소 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버스 안의 공기가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졌죠.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할아버지께서 깊은 숨을 들이쉬시더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희들은 단순히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데 쓸 줄 아는구나.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런 정신. 신혼부부의 아내분도 감동한 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렇게나 대단하다는 걸. TV에서만 보던 게 아니었네요. 그때 작은 소녀가 민준이와 서준이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오빠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민준이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건 아마도 우리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그이들에게 과학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였고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도 잠시 밖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려왔어요. 폭설로 인한 눈사태가 시작된 거였죠.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눈사태의 굉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버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승객들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서준아,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아이디어. 지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민준이의 말에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위험할 거야. 게다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연구실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설렘만 가득했어요. 저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서준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개발하던 스마트 쉘터 시스템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 내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데 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실험실 단계였잖아.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준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캐서린 씨, 혹시 NASA 특수 필터 상자의 외부 케이스를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케이스는 우주 공간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이었어요. 여기 버스 의자의 프레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특수 접착제도 있고. 두 사람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눈사태가 오기 전에 완성해야 하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모든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들게요. 이 늙은이가 뭐라도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신혼부부는 체력이 필요한 일을, 은퇴하신 교사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조언을 해주셨죠. 심지어 7살 소녀도 작은 부품들을 정리하며 도움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저력이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잠시 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었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는 모습. 마침내 우리의 작업이 끝나갈 무렵 눈사태의 굉음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주세요. 서준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설계한 보호막이 버스를 감싸기 시작했을 때 눈사태가 우리를 덮쳤죠. 놀랍게도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NASA의 특수 소재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우리는 무사히 눈사태를 버텨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구조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간 구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구조대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과학기술력인가 보네요. 정말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그의 말에 민준이와 서준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다른 승객들이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죠. 그렇게 우리의 생존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알래스카 현지 뉴스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다고 해요.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알래스카의 기적.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이었죠.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 일주일 후 민준이와 서준이는 알래스카 공대에서 열린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우리의 생존 과정에서 즉석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발표했죠.
전 세계 과학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NASA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저는 지금 그들과 함께 새로운 우주 생존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서 그들을 만나요. 민준이와 서준이는 여전히 그때처럼 겸손하고 성실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졌죠. 그들의 연구가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가끔 제가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때 정말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지식이 아닌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학자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미래는 밝다는 걸요. 이토록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스토리 채널 구독 후 캐서린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자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